오늘 행사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된 동아대학교 경찰학과 호황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어떤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제 의견을 이렇게 밝힐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셔서 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사실 그렇게 저희가 많지 않다고 들어가지고 발제문은 분량이 좀 많지만은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이 된 죄송합니다.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그 정책을 계속 지지난 정부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미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3월 달에 이제 중수청법이라든지 공소청법이 이제 신설이 돼가지고 조직 개편도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개혁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어떤 분리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민주적 어떤 뭐 통제 절차라든지 어떤 권한 남용의 어떤 그런 위험을 방지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사실 그 누구도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사와 기소를 갖다가 너무 엄격하게 조직적 혹은 기능적으로 분리까지를 했을 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개정된 어떤 법 체계에 따르더라도 검사는 여전히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고 하는 본연의 업무를 이제 지속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과연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어떤 공소권 행사라는 게 좀 가능한가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제 이번에도 본격적인 주제는 그래서 이제 보안 수사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발제문에 보면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뭐 아직까지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안수사권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뭔가 저희가 코멘트할 수 있는 내용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개정된 조직법만 봤을 때는 단순히 그냥 검사에서는 이제 범죄수사권이 제거가 된 것이고 이제 중수청법을 따랐을 때는 이제 중대범죄와 관련돼서는 과거에 검찰이 갖고 있던 기능을 어느 정도 이제 흡수를 하는구나 정도. 그것만 이제 실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의 논쟁들이 아마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마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소개를 했지만 사실 여기서 크게 언급될 만한 것은 없고 이제 확실하게 검사의 어떤 임무에서 범죄 수사는 제외되었다. 그리고 중수처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 계속 중대 범죄의 범위에 관해서 이제 좀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6대 범죄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혔다라는 그런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이거를 넓혀야 된다 혹은 더 줄여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을 것 같지만은 중수청 자체가 아직 신생이고 새로운 기관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논쟁의 쟁점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발제문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12페이지 부분부터 있습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갖고 있는 규범적, 법적, 논리적 함의에 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안수사권에 한정된 얘기이지만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형사 절차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고 결국은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갖고 있는 형벌권 실현이라는 어떤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련된 어떤 절차인데 수사권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이거는 물론 그거 자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권력적 자공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형벌권 실현을 위한 어떤 준비 단계의 어떤 행위로 봐야 되지 그거 자체만 가지고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 형벌권과 관련했어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치가 권력 분립인데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두 차례에 걸쳐서 권력 분립은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형벌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국회 입법부가 제정했던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서 형사법원이 형벌권을 실현해야 된다, 발동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권력 분립이 이루어진 거고, 두 번째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이 형벌권을 부과할 때 탄핵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검사가 기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 벌써 이 의미에서 저는 두 번째 권력 분립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의 권력 분립인데, 이제 수사와 이제 기소의 분립이죠. 분립인데 다른 아마 이제 뭐 토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논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탄핵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공리라고 본다면은 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관해서는 이 공통적인 게 없다라는 거, 절대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원칙이 없다라는 점에서 왜 이 권력 분립의 추동력이 이 지점에서 중단이 되었을까라는 좀 고민이 좀 들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긴 합니다.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권력이 분립이 돼야지 권력의 작용에 영향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립의 원칙이 맞는데, 한편으로 이거를 극단으로 몰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게 본래적 의미가 좀 본말이 전도되지 않을까 싶은 조금 그런 어떤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형벌권 실현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본래적 의미인데, 계속해서 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생각했던 그 형벌권이라고 하는 게 과연 작동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지점에서 이제 각 나라마다 이거는 뭐 형사 정책적인 문제이긴 하지만은 좀 다른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권력 집중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독점화되고 집중이 되면은 뭐 남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하는 바가 있지만은 또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집중될 필요도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국가 재난이라든지 팬데믹 같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효율성, 이런 부분, 책임의 어떤 분명함, 이런 것들 관점에서 좀 권력의 집중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모든 게 이제 권력 분립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뿐이고, 다만 이제 그 조율점, 이제 조정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게 권력 분립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집중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냐라고 가장 이게 논쟁이 심한 영역이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이 보안수사권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중과 관련돼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사사법 절차라고 하면은 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크게 보면은 범죄 예방과 범죄 수사,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의 어떤 사법적 처리,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곳에는 오히려 권력 분립이라기보다는 권력 집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원리가 더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범죄 수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거랑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와 공소 제기를 통해서 사법적 실현이라는, 사법적 처리라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뭐 권력 집중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분명한데, 오히려 이런 영역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든지 적정 절차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형사소송법의 두 가지 대원칙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맞긴 하지만, 그래도 범죄라고 하는 거, 범죄 수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이 천하태평으로 시간을 많이 갖고서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도 꼭 아니다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죄가 발생하고 이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일종의 사법적 정의이다.
그 과거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 세 가지 우리가 형사소송법에서 이념이라고 하는데 앞에 두 가지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 혹은 신속한 절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가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게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공소청에서 근무하시는 검사분들은 어떤 위치가 지위가 어떨까 그게 조금 많이 이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쨌든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 그 지휘 관계가 인정이 됐을 때는 수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사가 책임을 지는 관계였으니까 좋든 나쁘든 어쨌든 수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법적 책임은 검사가 졌는데 이거를 완전히 분리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조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검사 보고 판사 역할을 하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검사가 과거에는 수사에서 이제 손을 떼는 거고 오히려 이제 판사와 연대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검사의 역할은 그러니까 탄핵주의 그렇게 본다면은 탄핵주의 자체에 또 반할 수가 있겠죠. 탄핵주의 자체는 판사와 검사의 어떤 권력 분립이었는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극단적으로 밀치다 보면은 결국은 검사의 역할은 사실 이도 저도 아닌 거지만은 오히려 판사 역할에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사 경찰에서 했던 수사를 가지고서 그냥 단순하게 사법적 판단 부족한 걸 보충할 것이 아니라 그냥 제3자의 관점에서 판사의 관점에서 부족했으니까 그냥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오히려 법관과 연대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구조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굳이 그럴 거면 검사라는 게 왜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 검사들도 아마 다 그냥 판사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9페이지 유인물의 19페이지에 관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 원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어떤 통제의 구조를 갖다가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뭐 수사가 됐든 기소가 됐든 그 권력의 어떤 통제, 남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지금 어떤 검찰 개혁의 모델 자체는 이거 통제를 어떻게 시스템화 시킬 것이냐에 대한 논의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통제는 사실은 아무리 통제를 잘 해도 시스템에 허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권력을 잘게 나눠도 남용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사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미완의 개혁인 거고 미완의 어떤 시스템 완성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는 수사든 기소든 이거는 일종의 법적 판단의 문제 그리고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법적인 판단 문제는 수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범죄학적인 의미에서의 범죄를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본다면은 형벌권 부과 행사라는 관점에서 범죄를 우리가 찾는 것이지 단순하게 범죄의 원인이 어떻고 뭐 발생학적 원인이 어떻고 이런 사실학적 관점에서 찾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절반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절반은 그 확인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는 문제라는 점도 있습니다. 점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엄격하게 좀 분리할 수는 없다. 이게 뭐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중수청에도 분명히 이 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은 별도로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한 가지는 3월 달에 지금 법 왜곡죄가 지금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법 왜곡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판사 등의 어떤 법조인들, 법조 영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이 주체를 하는 범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또 그 경찰관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범죄 수사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법 왜곡죄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어서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규정이 좀 마련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사실
범죄 수사가 갖고 있는 의미, 법적인 의미가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내부적으로 뭐 법조인 자격을 갖고 있는 수사 요원을 뭐 충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에서는 또 검사분들의 어떤 그런 역할 같은 것도 좀 중요하지 않냐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이어서 이제 이거는 수사든 기소든 이제 법적 책임의 문제다. 수사를 실패했을 때 혹은 기소를 실패했을 때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책임을 좀 묻는 관계가 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지 이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의 어떤 완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찾아보니까는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거 자료인 것 같아요. 과거에 보니까는 검사가 기소 실패 혹은 수사 실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뭐 근무 평정이라든지 혹은 시민사회로부터의 견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경찰 기관에서는 아직까지 그 수사 실패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견해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저도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이 책임 공백을 좀 없앨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실질적으로 뭐 다들 제가 생각할 때 검사분이나 경찰분들한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그 처벌까지 하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뭐랄까 할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시스템을 지금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사전적으로 통제 시스템만 갖고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했던 말이 통제 도구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제재 도구마로 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직접적으로 뭐 그게 꼭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그 뭐 징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무조건 그냥 분리를 해놓고 분리를 하면은 당연히 또 어떤 시스템 작동이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구를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미완의 개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22페이지에는 그러면 경찰하고 검찰의 관계, 공소청의 관계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자, 기본적으로 이제 상호 협력 관계라고 지금 우리 규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 관계인데 이 두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당위론적으로는 당연히 협력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규범적으로 협력 관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오히려 반대로 불신의 원리, 신뢰의 원칙이 아니라 불신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해야지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어떤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신뢰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경찰하고 검찰이 뭐 신뢰 관계를 잘 형성해서 상호 협력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양쪽에는 신뢰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 서로 간에 책임 떠넘기를 하지 않고 어떤 책임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들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만약에 상호 간의 상호 협력 관계가 잘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뭐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법적 연구를 보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의외로 비교적 그 경찰하고 검찰 간의 어떤 협력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사건에 관련된 그렇게 심각한 어떤 그런 쟁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점들은 우리가 좀 배울 만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25페이지에 확증 편향에 관한 논거가 그 굉장히 많은 문헌에서 이제 그 자신들이 어떤 주장하는 바를 근거 지우기 위해서 이제 원용이 많이 되는데 사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지 오류에 대한 현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누구나 이제 그 인지 오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인데 많은 문헌들이 이걸 갖고 와가지고 결론이 달라진다라는 점이 되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은 수사와 기소를 갖다가 철저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확증 편향의 논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수사한 사람은 확증 편향에 빠져 있으니까 절대 자기가 하는 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는 융합이 돼야 된다. 기능적으로는 이게 좀 서로 이렇게 융합이 돼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보안 수사를 요구만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했던 수사관에게 그거를 갖다 다시 네 보안 수사를 해라고 하면은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또 그런 경우에는 반대적으로 이거는 또 융합해야 된다는 논리로 가는 수도 있는 거고, 또 상호간에 경찰하고 검찰이 너무 또 친하게 지내가지고 라포가 형성돼가지고 친하다고 한다면은 이 협력한 관계에서 수사를 갖다가 넘겨두면은 일종의 그 정박 효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박 효과에 따라서 검사가 그거를 객관적으로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 경찰이 했던 결과를 믿고 그냥 가는 그런 경향도 있다.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현상인 거고, 그냥 이게 너무 어떤 그 주장하는 바의 논거로서 할 수 있는 그 근거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제한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고, 그죠? 보안 수사권 자체가 직접적인 보안 수사권 자체가 없어지면은 검사가 조서 기소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피의자를 불러다가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냥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그 논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이제 조서 재판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현상이 이제 수사 단계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제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수사 단계인 거지, 이게 또 완전하게 또 재판 단계는 아니니까 이 조서 기소와 관련되는 그런 논거점이 그대로 이렇게 원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뭐 달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 인정과 관련해 가지고, 자, 보안 수사,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제 입장은 어쨌든 그래도 한정된 의미에서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필요한데, 결국은 이제 그러면 보안 수사 뭐 요구의 형태로 갈 것이냐, 직접 수사의 형태로 갈 것이냐에 관한 게 이제 쟁점 사항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 전에 좀 뭔가 선결 문제, 확정이 돼야 될 선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지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를 때 이 동일 사건, 관련 사건, 별개 사건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고 보안 수사를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보안 수사라고 하면서도 별건 수사로 갈 수 있는 해석상의 여지가 조금 남아 있다라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먼저 이제 선결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계속 이제 수사권 관련해서 조정 얘기만 하고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일수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보면은 경찰 단계에서 10일간의 그 구속 기관, 그리고 이제 검찰 단계에서의 10일, 연장해서 10일 더 해서 최종 30일까지인데, 이런 구속 일수에 관한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는 제도와 관련돼서는 이것도 분명히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현행 이제 구속일소 제도와 관련돼 가지고 보안 수사 요구를 했을 때 이게 요구를 하면은 다시 사건이 저희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미 기존의 경찰 단계에서 10일 가까이 되는 그걸 다 써버렸으면은 그 다음 10일의 어떤 연장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매듭 짓지 않고 지금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요것도 선결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제 직접이냐 보안이냐 요 문제이죠, 그죠? 요 문제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한다, 보안 수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그게 어감상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라는 말을 빼고
공소청에 있는 공소관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쓰니까 또 그것도 어색하게 들리더라고요. 공소관이 직접적으로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그것도 일종의 확증 편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자신은 없는데 뭐 무조건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 혹은 직접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도식화시켜서 A가 정답이다 B가 정답이다 말하기는 조금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었고 여기 이제 제가 발제물에 보면은 각각의 어떤 그런 모델에 대한 뭐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놨습니다. 분석을 좀 해놨는데 사실은 정답은 없다라고 본다면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현행법 자체가 보안 수사 요구의 형태니까 이제 그거를 원칙으로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다만 앞에서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뭐 권력 집중이나 이런 부분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소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든지 급박하든 신속한 어떤 상황, 그러니까 그런 절차,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검사 측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보안 수사를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그 형사소송법 개정된 형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도 법무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나와야지 그것과 맞물려서 어떤 얘기를 좀 구체적인 윤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단순하게 요구냐 뭐 직접 수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정답을 내기는 조금 힘들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보안이 원칙이고 어쨌든 현 입법자의 취지를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